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내 덕에 산다? 자기 복으로 잘 살아갔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옛날 한양에 한 대감 양반이 살았습니다. 대감에게는 본부인에게서 얻은 두 딸과 여종인 처백에서 얻은 막내 매월이 이렇게 세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뭐라? 언니라 부르지 말랬지. 천한 것이 감히 아가씨라 부르라 하지 않았느냐? 그냥 상대하지 말고 빨리 가요, 언니. 한번 노비가 되면 대대손손 노비였던 지독한 세상. 밤늦게까지 집안 허드렛 일을 하고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이 드는데 꿈에 한 노파가 나타납니다. 매워라, 너는 타고난 복이 많아. 장차 너의 덕으로 많은 이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홍기가 꽉 찬 세 명을 불러 모아서는 너희들은 누구 덕에 잘 살고 있느냐? 당연히 아버님 덕이지요. 첫째와 둘째가 웃으며 답합니다. 매월이, 너는 어찌 답이 없는 것이야? 아버님, 이런 정신 나간 감히 어디 아버님이라고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씨. 저는 제 덕으로 잘 삽니다. 뭐라? 이런 고귀한 편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뭐? 네 덕에 잘 산다고? 이런... 이때 마침 마당으로 숫장수가 들어옵니다. 이보거라! 네? 이 아이를 데려가서 살겠느냐? 네? 저야 뭐 고맙지만... 지금 당장 옷까지 챙겨서 저 숫장수 따라가거라. 어디 한번 네 덕으로 잘 살아보거라. 이런 고귀한 것. 그렇게 매월이는 쫓겨나고 맙니다. 얼마 뒤에는 두 딸 모두 명문 양반가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행복할 것만 같은 이 집안. 하지만 평지풍파가 불어닥칩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조정에서 큰 돈을 빼돌린 비리가 들통나 대감은 옥에 갇히고 집안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어 버립니다. 본부인은 화병으로 죽게 되고 비첩이었던 매월이 어미만이 간신히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3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풀려나는 대감.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사람들도. 큰 딸을 찾아갑니다. 아버님, 여기 찾아오시면 어찌합니까? 지금 남편 승진이 걸린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아버님이 조정을 뒤흔들어 놓는 바람에 아휴, 시아버님도 저를 못마땅히 생각하시고 아무튼 이 돈으로 당분간 좀 어디 가서 버티고 계세요. 둘째 딸을 찾아갑니다. 딸은 나오지 않고 여종이 나와서는 지금 자기도 쫓겨날 분위기라 나올 수가 없답니다. 이 돈을 대신 전해주랍니다. 주막에 방을 잡고서는 밤새도록 술을 퍼마십니다. 내 덕으로 살아온 애들이 어찌하여 이런단 말인가. 회한과 비통함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매월놈이 비첩이었습니다. 자네가 어찌... 그리고는 그간의 사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도망쳐 나와서는 딸을 찾아다니다가 여기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밥은 얻어먹고 산다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함께 매월이를 찾아봅시다. 큰 부자가 되어 살고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의탁할 곳은 매월이밖에 없습니다. 그랬단 말인가. 그래도 내가 쫓아낸 아이를 무슨 면목으로 찾아간단 말이오.
착한 아이이니 다 받아줄 겁니다. 자, 그리하여 다음날 일찍 길을 나서는데 그런데 매월이가 부자가 되어 산다니 어찌된 영문일까요? 오래전 그 숫장수를 따라 나선 매월이 산속 깊은 곳에서 하루 종일 남편을 도와 숯 만드는 굳은 일을 하는데 부인 미안하오. 이리 고생을 시키니 무슨 말씀을 허허허. 내 덕에 다 잘 될 터이니 두고 보셔요. 그렇소? 어느 날 남편이 숯을 팔려고 나간 사이 숯 아궁이에 쓰일 돌을 찾아 산속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그 순간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동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동굴 안 벽이 금빛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 말로만 듣던 금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부부는 숯 만드는 일은 완전히 접고 하루 종일 금을 캡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조용히. 해가 지나자 엄청난 금덩어리들이 쌓입니다. 그 금덩이들을 다 처분해서는 먼 강원도로 떠납니다. 강원도의 어느 큰 마을에 정착한 부부는 넘쳐나는 돈으로 한 몰락한 시골 양반 어르신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어 그야말로 부자 양반네가 됩니다. 그 숫장수는 강원도로 떠났다 하던데. 매월 어미와 대감은 강원도의 큰 고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딸을 찾게 됩니다. 한 해가 다 흘러갑니다.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완전 거지꼴이 되어 가는데 이제 이곳이 강원도의 마지막 큰 고을입니다. 여기서도 못 찾으면 그만둡시다. 부잣집만 골라 돌아다니는데 매월이는 없습니다. 마지막 큰 대궐 같은 집의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대문 열리는 소리가 매월이라고 들립니다. 방금 들었어 그 소리. 예, 매월이. 이 집 곳간살로 우리 고을 힘든 사람들 다 먹여 살리니. 그러게 어디 우리 고을 뿐이겠나? 저 아래 고을 사람들도 다 이리로 오는데 참 대단한 집안이야. 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봅니다. 쌀 얻으러 오신 거면 따라오시오. 우리 딸 매월이를 찾고 있는데. 매월이? 그런 이는 없는데. 이때 마당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안주인. 바로 매월입니다. 어머니, 나리, 아버님. 대문 열리는 소리가 매월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겠나? 네? 돈은 얼마든지 줄 터이니. 누가 찾아올 사람들이 있어서 꼭 부탁하네. 자, 그리하여 그 부자 양반네 집에서 그 대감은 죽을 때까지 잘 살았다 합니다. 내가 이 덕에 사는구나. 감사합니다. 시골 담배 장수의 한양 순환기라. 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가시죠. 조선 영조 무익년 한양에 담배가 귀하게 되자 담배 한 줌값이 서푼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골의 한 농부가 논밭을 다 팔아서 담배 세 짐을 마련해서는 급히 한양으로 떠나려 합니다. 이게 우리 집 전 재산이에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 한양이라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 마시오. 이제 우리도 곧 부자가 될 터이니.
자, 그리하여 소달구지에 담배를 가득 싣고서는 쉴 틈 없이 길을 재촉하여 드디어 한양에 입성하는데 그만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순간 한 남자가 다가오고 그거 혹시 담배요? 그렇소. 장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날이 저물어 큰일이요. 한양이 처음이라 지리도 잘 모르겠고 저런 조만한 귀한 담배를 싣고 어찌 혼자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오늘은 내 집에서 주무시구려. 내가 장터에서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내일 좋은 자리도 알아봐 드리리다. 아이고 고맙소. 나를 못 만났더라면 이 험한 곳에서 아주 큰 낭패를 볼 뻔했구먼. 그리고는 한참을 걸어서 그 남자의 집으로 갑니다. 큰 부잣집입니다.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신 모양이구려. 허허, 한양에서 이 정도야 뭐. 그나저나 저 많은 담배를 어찌 팔아야 한다. 요즘 워낙 귀한 대접을 받는지라 좋은 자리만 잡는다면 3,000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와, 3,000냥이면 거의 3억 정도입니다. 아, 그렇게나? 잘 좀 부탁드리겠소. 그럼 내일 새벽 일찍 장터로 가서 좋은 자리부터 찜해두고 오시오. 내 말과 하인 한 명을 내어 드릴 테니 좋은 자리는 금방 나가버려서 서둘러야 하오. 아, 이런 은인을 만나다니. 뭘 은인까지야. 이곳 한양 물정을 잘 모르니 그냥 도와드리는 건데. 자, 그리하여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서둘러 큰 장터로 떠나는 담배 장소와 그 집의 하인. 한참을 달려 도착하는데 내 먼저 둘러보고 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앞서가는 하인. 역시 한양이 넓기는 넓구나.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그 하인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설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담배 장수. 말고삐를 움켜쥐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담배가 우리 집 전 재산인데. 아유.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들 해를 차며 안타까워하는데 뭐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그 넓은 한양 땅을 가로질러 왔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고생했다. 잘 따돌렸겠지. 그럼요 나리. 멍청한 놈. 한참을 그렇게 망연자실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덩치 우람한 젊은 남자가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춰섭니다. 어찌 그리 처량하게 우시는 거요? 그 담배 장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는 제발 그 담배 좀 찾아주십시오. 저와 처자식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찾아드리면 그 반을 나에게 주시겠소? 그리하겠습니다. 제발. 자, 그 말고삐를 놓아주고 이 말에 오르시오. 어서. 잠시 뒤 그 고삐 풀린 말이 달리기 시작하고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한참을 달리던 그 말이 어느 집 대문 앞에 멈춰서고 여기가 그놈 집이요. 예, 맞습니다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시오. 이제부터 내가 물어보는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만 답하시오. 예. 그리고는 그 집 대문을 막 차고 들어가는 남자. 주인이 달려 나오고 아이고 어찌된 일이오. 하인놈과 길이 엇갈린 것 같은데 이놈 봐라. 담배를 빼돌리고는 뭐라? 당장 포도충으로 잡아가야 정신 차리겠느냐. 담배 짐부터 가지고 나오거라.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기가 죽은 주인은 벌벌 떨고 담배짐을 풀어 헤치고는 이 어른은 먼 사돈 친척분이신데 오늘 궁으로 들어오려는 담배 일부를 니놈이 속임수로 빼돌렸다고. 그리고
이 안에 든 돈 300냥은 어디에 감춘 것이냐? 예? 300냥이라니요. 이놈 봐라. 네가 정령 곤장을 맞고 죽고 싶은 게로구나. 친척 어르신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구먼. 담배 보낸 쪽에서 돈 300냥도 함께 넣어 놓았다는데 어르신 그렇지 않소이까? 예, 맞습니다요. 이런 씨. 그 주인 어이가 없지만 자기가 한 잘못도 있고 마지못해 돈 300냥을 가져 나옵니다. 그 집에서 멀리 벗어나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담배 한 짐 얼른 가져가십시오. 허허허. 되었어. 이렇게 300냥이나 챙겼는데. 아, 그런데 진짜 포도청에 계시는 겁니까? 허허허. 포도청은 무슨 포도청 근처에도 안 가본 한량선비요. 자, 그리하여 그 농부는 돌려받은 담배를 장에 갖다 팔아서 3,000냥의 거금을 벌어서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참, 한양이라는 곳이 오묘하더이다. 감사합니다. 용감한 부인이라? 어떤 부인이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부인의 남편이 영문도 모른 채 오랫동안 병들어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산 너머 작은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봅니다. 남편의 병은 자네가 친정에 다녀오기만 하면 낫는 병일세. 예? 남편 살리려 하거든 지금 당장 떠나게. 부인은 급한 마음에 바로 친정으로 질러가는 험한 산길을 택하여 달려갑니다. 아, 옛날에는 호랑이가 우글거렸을 텐데.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남편의 병을 낫게 하고픈 마음에 무서움도 잊은 채. 자, 그렇게 달려 산고개를 거의 다 넘어갈 때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바위에 앉아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기름장수가 다가옵니다. 아니, 여인 혼자서 어찌 험한 산길에 호랑이가 안 무서우시오. 그리고는 부인 곁에 걸터 앉습니다. 당황한 부인이 급히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그 기름장수 순식간에 부인의 손목을 잡아채서는 다시 앉힙니다. 뭐 그쪽도 소방 맞은 신세 같은데 나랑 같이 삽시다. 그리고는 부인을 덮치려 합니다. 아, 이를 어찌합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잠깐, 맞소이다. 소방 맞은 여인네요. 이 산길만 내려가면 호러머니가 계신 친정이요. 같이 찾아가서 인사나 드리고 첫날 밤을 보냅시다. 기름장수, 이게 웬 횡재냐며 서둘러 부인과 함께 산길을 내려갑니다.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달려 나오고 이 사람은 누구? 김서방은 괜찮은 게냐? 어머니, 자세한 거는 따로 말씀드릴 테니 술상이나 좀 봐주세요. 자, 그리하여 밤이 늦도록 술상 앞에 마주 앉은 세 사람. 기름장수는 껄껄 웃어대며 연신 술을 마시고 한참 뒤 잠시 뒷간에 다녀오겠다 하고는 방을 나서는 모녀. 밖으로 나와서는 소상히 지금까지의 사정을 어머니께 말해줍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나? 아니, 무슨 뒷간이 심리밖에 있는 것이요. 빨리 관하러 가서 알려야. 이 야심한 밤에 어림없다. 그리고 저런 인간들은 본장 몇 대 맞고 나와서는 또 그런 몹쓸 짓을 하게 마련이다. 아무 말 말고 들어가 있거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절대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딸을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부엌으로 가는 어머니, 하나뿐인 외동딸 그 사위가 다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약으로 만들려 잡아두었던 독사들, 그 중에 한 마리를 꺼내어서는 입을 벌려 독을 짜냅니다. 자, 이 술도 드셔보시구려. 귀한 약초로 만든 약술이요. 아이고, 고맙구려. 그리고는 그 술을 벌컥벌컥 마셔냅니다. 잠시 뒤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기름장수. 어머니, 침착하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러 갈 것이니. 다음날 저희 집에서 사람이 죽었어. 뭐요? 그리고는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모녀. 저런 처죽일 놈이 있나? 그래서 제가 잡아둔 독사로. 뭐라? 그놈이 독사에게 물렸단 말인가? 어찌 그 위험한 독사를 그리 놓아두었단 말이오? 예? 형방은 당장 달려가서 그놈의 시체와 독사를 모두 압송해 오도록 하시오. 비록 독사가 저 간악한 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이를 막지 못하고 집안에 위험한 독사를 방치한 저 어미의 잘못 또한 인정된다. 곤장 10대의 형을 당장 시행하라. 그리고 차후 그 전후 사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저 모녀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더욱 엄한 벌로 다스리겠노라. 곤장을 맞고는 돌아가기 전에 사또를 찾아가는 어머니. 나으리, 사실은 제가 그 독사의 독을 술에 타서 그놈을 죽인 것입니다. 내 그리 짐작은 했소. 우리 어머니였더라도 외동딸이 그 상황이 되면 그리하였을 것이요. 연로하신 몸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요. 빨리 돌아가서 그 독사들 잘 다려서 딸에게 전하시오. 고맙습니다, 나으리. 자, 그리하여 부인은 독사를 다려 가루로 만든 약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남편에게 정성껏 먹이는데 보름 정도가 지나자 그 남편 말짱이 병이 났습니다. 부인이 고마움을 전하고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간의 사정들을 들려주며 독사 때문에 제가 친정에 다녀오면 병이 낫는다 하였소. 허허, 독사는 내 모르는 일이요. 그대는 남편 잡아먹을 상부사를 타고났소. 남편 대신에 그 기름장수가 죽은 것이요. 그러니 남편은 죽지는 않았을 터이고 병이 빨리 나은 것은 아마 그대 어미의 지극정성 덕일게요. 세상의 모든 부인은 다 용감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더 용감하고요. 감사합니다. 얄미운 막내 사위라? 어떤 막내 사위였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 한양 인근에 전직 재상대감이 살았습니다. 대감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미 혼인을 한 2딸, 맏사위는 글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며 둘째 사위는 장안에서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은 이 집안. 그런데 술이 문제였습니다. 대감 본인도, 맏사위도, 둘째 사위도 술 때문에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집가지 않은 제일 예쁜 막내딸 그 사위만큼은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의 밀밭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급히 일으켜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대감, 마침 인사드리러 찾아가던 길이었는데 술 만드는 그 밀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취해서 쓰러지니... 젊은이가 술을 얼마나 못하면 이렇게나... 그 집안 내력도 알아보니 조금 몰락한 양반 가문인 것 빼고는 큰 문제도 없어
막내딸과 혼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말통째로 술을 마시는 완전 술꾼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상 어른 댁과 혼인하는 거다 이놈아. 술 못하는 일을 찾는다는데 의할 꼬이를. 다들 입단속 잘하거라. 다 방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아버님. 얼마 뒤 그 대감의 생일 잔칫날. 아유, 꼴보기 싫어. 대감은 그 막내 사위가 얄미워 죽습니다. 괜히 술 못 마시는 위인 찾다가 어여쁜 막내딸만. 아휴.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무렵 막내 사위를 망신 주고자 미리 그 내용을 첫째와 둘째 사위에게만 알려준 글을 짓게 하는데, 산이 높은 것은 무슨 까닭인고? 맞사이에게 묻습니다. 산이 저리 높은 것은 돌이 많아서이지요. 그러자 막내 사위가 형님, 그럼 하늘이 저리 높은 것도 돌이 많아서이옵니까? 뭐라? 참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둘째 사위에게 묻습니다. 길가의 버드나무가 잘 안 자라는 것은 무슨 까닭인고? 그것은 사람들한테 시달린 까닭입니다. 둘째 사위가 이렇게 답하자 막내 사위가 또 받아칩니다. 그럼 장모님 키가 작은 것도 장인 어른께 시달려서인가요? 아이고 얄미워. 어찌 이런 사위가 들어왔을까요? 술도 못하고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건만 이렇게 당돌하기까지 하니 참. 예나 지금이나 어느 집안에서나 밉상 한 명은 꼭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큰 상금이 걸린 문제이네. 생일날 실컷 한번 웃고 싶어서 각자 우스갯소리로 가진 능력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 말해들 보게나. 먼저 우리 잘 나가는 마사이부터. 저는 담뱃대로 빗방울을 쳐서 피하는 재주를 가졌기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 대단하구먼. 1등 후보일세. 자, 다음. 저는 집안에 벼룩이 아무리 들끓어도 입으로 불어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 그것도 1등 후보. 자, 다음 막내. 근데 그 막내 사위 잠시 말이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먼 길을 다녀오느라 숨을 좀 고르고 오는 길에 경치 구경을 잠시 하고 있었는데 그만 제 차가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뭐라? 급히 제가 축지법으로 전라도까지 가서는 커다란 대나무 광주리를 만들어서 다행히도 바닥에 닿기 일보 직전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축지법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아우, 얄미워. 1등. 밉상이어도 이 정도 재치라면 잘 살아갔겠네요. 감사합니다. 지질이도 복 없던 선비라? 얼마나 복이 없었길래? 함께 보러 가시죠. 성종은 간혹 늦은 밤에 미행을 나가서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느 달밝은 밤, 그날도 4시 서너 명만을 대동하고는 미행을 나갔습니다. 삼경 무렵 남산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산 아래 작은 오두막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임금은 야심한 밤까지 글을 읽는 이가 궁금하여 인기척을 내며 방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주인이 놀라며 누구시길래 이 깊은 밤에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와서 읽고 있던 책이 무엇이오? 역경입니다. 임금이 조정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논하니 그 답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진정 학식이 높은 선비라 생각하며 나이를 물어봅니다. 50입니다. 아, 어찌 과거에 응하지 않았소? 허허, 운수가 기구하다 보니 여러 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어놓은 글들을 보여달라고 하여 읽어보는데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명문장이었습니다. 특히 청풍명월에 관한 글은 임금의 심금을 울립니다. 어찌 그대와 같은 인재를 몰라본단 말이오. 조정의 사람들이 모두 까막누리구려. 허허, 저희 운수 탓이거늘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식이 모자라서 시험에 떨어졌지만 학문의 경지가 높아진 이후에는 시험날만 되면 몸을 다치거나 예상 못한 병고가 일어나니 시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낙방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3년을 또 기다려야 하니 나이 50이 다 되도록 과거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뒤에 별시가 열리는데 듣지 못했소. 금시초문입니다. 지난밤 늦게 결정되었다 들었소. 이번 시험에 꼭 응시하도록 하시오. 그리고는 임금 궁으로 돌아와서 별과를 시행하라고 명합니다. 며칠 뒤 과거 시험장에서 어제를 내거는데 청풍명월, 그 오두막집 선비의 글 제목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날 밤에 임금의 심금을 울렸던 글도 있었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비답을 많이 내려 1등으로 뽑습니다. 임금이 장원으로 뽑힌 이를 불러들이는데 그 늙은 선비가 아닙니다. 나이 어린 유생이었습니다. 네가 정녕 이 글을 지었는가? 아니옵니다. 소인 스승의 글이옵니다. 너의 스승은 왜 과거를 보지 않았느냐? 며칠 전 스승의 집을 다녀간 어느 선비가 전해준 고기를 먹고는 급체를 하여 의식을 잃는 바람에 그만. 뭐라? 어찌 된 거냐면 그날 임금이 그 집을 떠나면서 그 불쌍하고 가난한 늙은 선비에게 쌀 한 가마니와 소고기 10근을 내려주도록 명했고 시험 전날에 평소 먹어본 적이 없는 소고기를 왕창 먹었는데 그만 급체를 해 병이 나버린 것입니다. 본래 소고기를 잘 먹지 않다가 먹게 되면 탈이 나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 이런 얄궂은 운명이 있단 말입니까? 임금이 통탄을 하며 미안한 마음에 다시 쌀과 소고기를 엄청 내려줍니다. 그 늙은 선비 이번에는 천천히 먹고 힘내서 다음 과거 시험에는 꼭 급제할 수 있게 되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해 봅니다. 그나저나 나이가 너무 들어가는데 제발. 감사합니다. 어여쁜 여인이 어찌 회초리를 맞았을까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느 고을에 어여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바로 옆집에는 절개가 곱고 학식이 높은 한 선비가 있었는데 한시라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글만 읽습니다. 어느 여름날 여인이 그 선비 집에 심부름을 갔는데 그날따라 글 읽는 소리가 더욱 맑고 정확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매혹되어서는 마루로 올라갑니다. 선비님, 저도 함께 글을 읽어도 될까요?
그 옆에 다짜고짜 앉아서는 날씨가 어찌 이리도 더운지 저고리를 풀어헤칩니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다 큰 처자가 어찌 이리 행동하는 거요? 당장 종아리를 거두시오. 해초리를 들고서는 흉터가 질 정도로 여인을 때립니다. 여인 부끄럽고 야속한 마음에 울면서 도망치듯 그 집을 떠났고 이듬해에는 이웃 고을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선비의 아들도 혼인을 하였고 집안에 며느리를 들였는데 몇 해 뒤에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자 졸지에 그 며느리는 젊은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로 절개고든 선비는 며느리가 정절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러 매일 별당을 순행하였습니다. 너무나 엄격한 규범으로 통제와 감시를 하니 며느리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작심하고는 어느 더운 여름날에 저고리를 풀어헤치고는 마루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합니다. 별당을 순행하던 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민망한 나머지 담뱃대로 저고리를 들추어서는 며느리의 몸을 덮어주려 합니다. 순간 며느리가 눈을 뜨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집안 하인들이 달려오고 시아버지가 자신을 욕보이려 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온 동네방네 소문이 퍼지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가자 그 선비 관하로 잡혀갑니다. 그 고을의 사또는 얼마 전에 부임해 왔는데 어찌하여 사대부 가문의 선비로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오. 그런데 그 선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요. 저의 불찰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죄인의 집안 사람들을 불러들일 터이니 저자를 하옥시키거라. 어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냐. 아, 어머님. 이 영훈이는 그 옛날 해초리 맞은 어여쁜 여인인데 며느리를 욕보이려던 죄인이 잡혀왔는데 참으로 희한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먼저 발뺌부터 하는데 그자는 순순히 인정하는 겁니다. 기품 있는 자세로 봤을 때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 사는 누구라더냐. 윗고을 김진사라 들었습니다. 뭐라? 아니 어찌 그러시는지 잠시 기다려보거라. 그리고는 사또의 어머니 그 하옥된 선비를 보러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저희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예? 그리고는 오래전에 있었던 그 회초리 맞은 사연을 들려줍니다. 저 며느리는 잠시 안치해서 기다리게 하여라. 제가 그곳에는 없었지만 나리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요. 너는 지켜보았느냐?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 그럴 뿐이 아니신데 저도 놀랐습니다요.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며느리를 데려오거라. 진정 시아버지가 너를 욕보이려 했느냐? 예. 다시 한번 묻겠다. 진정 너를 욕보이려 했느냐? 예. 조금 전 하인 한 명이 마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던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다. 이번에도 거짓을 말한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진정 너를 욕보이려 했느냐?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옥된 김진사를 즉시 방면하고 무고한 시아버지를 능멸한 저 며느리는 곤장 30대의 형을 시행토록 하거라. 그날 저녁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탓이다. 아들 잃은 슬픔을 그동안 너에게 풀었구나. 한양에 나의 먼 친척벌 되는 젊은 조카가 호라비로 살고 있다. 기별을 넣어 놓았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도록 하거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아버님. 그 옛날 회초리로 맺어진 운명이 이렇게 이어져 가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러 가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늘 웃음이 흘러넘치는 화목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윗동네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기름장수 집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어머, 부르려는 순간 그 기름장수와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사려고 오셨나? 집으로 함께 가려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어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설마 우리 어머니랑 저 기름 장수가? 아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잠시 뒤에 또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두 사람. 집으로 가는 어머니를 부릅니다. 네가 여기는 어쩐? 오늘 아버지 밭일 하는 거 도와준다 해놓고선. 다 도와주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가는 길인데 우리 옆집에서도 기름 파는데. 여기 기름이 더 많나서. 그리고 또 이왕 네 아버지 친구분 집에서 사주려고. 네. 며칠 뒤 씨암탉을 잡아서는 이거 지난번 그 윗동네 기름 장수네 알지? 거기 좀 갖다 주고 오너라. 예? 이걸 왜 그 집에다가? 아직 저랑 아버지도 못 먹었는데. 따로 다 챙겨 놓았다 이놈아. 지난번에 기름도 한 병 더 공짜로 주고 해서. 기름을 왜 공짜로? 아들은 마지못해 그 씨암탉 백숙을 들고서는 윗동네 기름 장수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이 씨암탉 백숙 전해주라 해서. 아이고, 파주떼기. 이쁜 집만 골라 하는구만. 뭐야 이거? 설마 이런 느끼한 놈가? 우리 어머니가? 안 되겠다. 행복한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 아들은 무언가를 한참 생각하고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마침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윗동네 기름장수 그 아버지 친구분이 급히 도끼 좀 챙겨서 와달라네요. 집에 큰 나무 쓰러진 거 치우는 일 도와달라며. 전 훈장님 심부름 가야 해서 빨리 와 아버지. 그리고는 얼른 집을 나와서 다시 그 윗동네 기름장수 집으로 달려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저씨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아버지가 아저씨랑 우리 어머니 관계를 알고서는 아저씨 죽이려고 여기로 오고 있어요. 저기 도끼 들고. 뭐? 난 이제 죽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보침을 챙깁니다. 그때 마침 그 기름 장수 마누라도 돌아오고, 아니 기름팔로 내일 떠난다 하지 않았어. 아, 지금 시세가 좋다 하니 하루 당기려고. 그리고는 저 멀리 문 밖을 보니 덩치 우람한 그 아들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뒤뚱거리며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름 장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왜 저러실까? 참, 아주머니, 저희 집에 소고기 한 뭉텅이 생겼다고 나누어 가시라네요. 아이고, 형님께서 고마우셔라. 집에 칼이 잘 안 들어서 그렇다고 칼 좀 큰 거로 챙겨 오시랍니다. 그래. 그리고는 얼른 그 집을 나와서는 도끼 들고 찾아오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여기 집이 아니라 저 개천가 자기 밭으로 오시랍니다. 원, 이 사람. 그리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 백숙은 잘 전했겠지. 뭐라 하든. 어머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요. 지금 기름 장수네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랑 그 기름 장수 아저씨 관계를 그 집 아주머니가 알게 되어서, 아유, 뭐? 지금 칼 들고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기름 장수 아저씨가 대책을 강구하자며 개천가 자기 밭에서 기다린다 하니 빨리 그리로 가보세요. 저 멀리서는 그 아주머니가 칼을 든 채로 오고 있고, 어휴, 어찌들 알고 저 옆에 내 성깔에 나 못 봤다 해라. 아유. 그리고는 황급히 그 기름 장수가 기다리는 개천가 밭으로 달려갑니다. 밭에 허겁지겁 도착해보니 자기 남편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도끼에 피가 잔뜩 묻은 채로. 설마 죽인 거예요? 그렇소. 한 방에. 죽을 죄를 졌어, 여보. 뭔 소리요? 빨리 저 노루나 집으로 가져갑시다. 예? 이곳 밭이랑 밭은 저놈이 다 휩쓸어 놨어. 모처럼 포식하겠구만. 고기는 어디 있다는 거냐? 그게... 이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노루를 잡아오는 걸 봅니다. 소고기가 아니라 더 맛나는 노루고기입니다. 아이고 형님, 한참 기다렸네요.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아니, 뭔 말씀을. 이 옆했네. 아까 전부터 뭔 죽을 죄를 졌다고. 자, 잘 되었어. 빨리 이 노루고기나 좀 가져가서 드시구려. 안 그래도 칼도 챙겨왔구만요. 자, 그날 저녁 잡아온 노루고기로 포식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 안 그러실 거죠? 그래. 뭔 말들이요? 자, 행복한 우리 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부채질 하는 여인이라? 그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에 어느 부자 양반이 조상들의 묘를 둘러보고는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산소 앞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부채질하는 젊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연유가 궁금하여 다가가 봅니다. 어찌하여 산소에다 대고 부채질을 하는 것이요?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제가 새로 혼인을 하더라도 자기 무덤의 풀이 마른 뒤에나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유언을 따르려 이렇게 산소의 풀이 빨리 마르게 하려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의의가 없어하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인에게 그 얘기를 해주자, 저런, 어찌 그런 절개 없는 빌어먹을 아낙네가 있단 말이오. 그런 년은 때려 죽여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부인이 참으로 기특해집니다. 며칠 뒤 그 남편의 친구가 방문하는데, 자네는 상처한 지도 오래되었고 어서 새로이 부인을 드려야 하는데. 허허, 이 사람, 이런 못난 사람에게 누가 오긴 하겠나.
못나시다니요. 미남이시고 인품까지 훌륭하신데 호호호호. 참 농도 지나치십니다. 저는 한 며칠 친정에 다녀와야 하니 편안히 쉬었다 가시지요. 자, 그렇게 그 부인이 떠나자 남편이 친구에게 며칠 전 산소에서 부채질하는 여인 이야기와 자기 부인의 단호한 절개를 이야기하는데, 어허, 이 사람 팔불출이구만. 세상 여자들의 마음이야 다 똑같네. 자네 부인이라고 뭐 특별할 것 같나? 아마도 그 산소의 여인과 속마음은 같을 걸세. 아, 이 사람 우리 부인은 절대 아니라니까. 허허, 순진하기는. 와, 이 사람 진짜 그럼 내기라도 걸어볼 텐가. 그러세나 그럼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자, 그리하여 일을 꾸미는데 그 부인이 돌아오는 날에 맞추어 급히 관 하나를 준비하고는 남편이 죽은 듯 들어갑니다. 자네 곧 후회하게 될 걸세. 부인이 돌아오자 그 친구가 슬픈 얼굴로 아이고 어찌 이런 황망한 일이 있단 말이오. 그 사이에 일이 되어버렸으니 아유. 그런데 그 부인이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아니 어찌 곡을 하지 않으시오. 이미 일이 되었는데 곡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랍니까. 친구분도 상처하신 지 오래되셨고 저도 방금 막 남편을 저리 보냈으니 이제 우리 둘이서 무슨 방법을 잘 강구해 봐야지요. 예? 부인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던 남편 열받아 죽습니다. 잠시 후 그 부인 큰 부채 하나를 사서는 돌아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부채는 어디에 쓰시려고? 다 쓸 데가 있답니다. 관 속에 있던 남편 뚜껑이 확 열려버립니다. 관 뚜껑을 걷어차고 일어나서는 아니 부인 그 큰 부채는 도대체 어디에 쓰실 거요? 아직 안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사랑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북도 압록강 인근의 한 성안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국경 너머 적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하니 각별히 신경 써주시오. 영감, 그 성주의 부인이 회의실을 박차가 들어옵니다. 어젯밤에는 왜 들어오지 않은 겁니까? 어허, 부인 지금 회의를 하지 않소. 왜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한 것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는 요 아래 주막에서 한잔 하다 보니 그만 거기에서 잠들어 버린 것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중차대한 회의, 그런 중차대한 와중에 외박을 하시다니요. 도대체 누구랑 주무신 거요? 이따 밤에 두고 봅시다. 또 두고 보자네. 미치겠구만. 금부장, 자네는 마누라가 안 무서운가? 난 오금이 저릴 정도네. 대감, 저는 저 강 건너 수많은 적들보다 제 처가 더 두렵습니다.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그렇지?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겠네. 밖에 훈련하는 병사들 중에 장가던 이들만 잠시 모이도록 하게. 자, 이 중에 자기 처를 두려워하는 자는 저 붉은 깃발 아래 서고, 그러하지 않다, 전혀 겁내지 않는다 하는 이는 푸른 깃발 아래 서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그 잠시 망설이던 수백 명의 장졸들이 붉은 깃발 아래 갔습니다. 역시나 우리만 마누라를 겁내하는 게 아니었구만. 그런데 그 순간 한 명의 덩치 우람한 장보 한 명이 푸른 깃발 아래 가서 섭니다. 저런 강심장을 가진 이도 있네 그래요. 가서 데리고 와보도록 하라. 잠시 뒤 그 성주가 까닭을 물어봅니다. 제 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 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여색을 논하기 마련이니 당신은 절대 거기에 발을 들이면 안 돼요. 만약 제가 그걸 어기게 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요. 세 사람도 그리한데 저기 울울거리는 사내들 틈에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부인의 불같은 명을 어길 수 없어서 그리 한 것입니다요. 예나 지금이나 마누라는 다 무서운가 봅니다. 마누라는 원래 마노라라는 그 상전이나 임금처럼 지체가 높으신 분들을 부를 때 썼던 극존칭의 낱말에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 잘 들읍시다. 감사합니다. 빨리 밥이나 먹어. 예.